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비상사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테러에 대한 대응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뭐 어떤 테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죠. 자, 그러면 경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테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테러라는 건 정치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치적인 것이지 여기에 경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이 아니고 그냥 정치적, 종교적, 뭐 사상적 이런 부분이 있죠. 뭐 IS랄지 예전에 뭐 9.11 테러라고 그래서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킨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단순히 돈을 금전적인 목적으로 유괴를 하는 것은 테러라고 하지는 않죠. 정치, 종교, 사상적 목적을 가진 특정 단체나 국가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개인적이지 않죠.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쓰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테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특징을 보면 피해자에게 공포를 유발하고 공포감을 근거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폭력적이고 계획적인 활동,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테러라고 하죠. 자, 경비 요령이에요. 이제 자주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 경비를 서야 될까? 테러 행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교육과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먼저 테러 위협이 있는 경우는 즉시 경비 책임자와 경찰서, 소방서에 신속히 보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고가 빨리 가야 되겠죠. 폭발물의 설치가 이제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신속한 건물을 바꾸고 일단 대피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건물을 폐쇄를 하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수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와서 수색을 해야 되는 거지. 경비원 본인이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폭발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모든 문과 창문을 열어둬야 돼요. 이게 닫으면 안 됩니다. 또한 출입하는 사람과 출입이 제한된 사람들의 명단을 신속히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피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폭발물을 재거나 수색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렇게 스스로 하면 안 되겠죠. 위험을 감정해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경비원은 CCTV를 통해서 외진 곳이나 사람 시선이 미치는 곳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테러를 보고 있어요. 협박 전화가 올 수 있죠. 통화 과정에서 대화 내용, 상대방의 목소리, 주변 잡음 철저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고, 또는 이 테러에 대한 유괴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폭발물 탐지 활동입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방 등을 조사할 경우에 허리에서 눈에서 천장으로 공간을 2등분해서 조사를 합니다. 일단 허리에서 눈 2등분해서 위아래로 빈틈없이 조사해야 되겠죠. 폭발물 탐지 활동 시 근처의 지리에 익숙한 경비원도 함께 참석을 해야 되겠죠. 주변의 소리나 배경음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다음 반달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파괴하는 거예요. 청소년 범죄랄지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어떤 고의적으로 그냥 파괴를 하는 거죠. 뭐 훔치는 것이 아니라요. 뭔가 어떤 반항심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 자, 반달리즘은 본래 문화유산이나 예술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로 고대 게르만족이 하나의 지파인 반달족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냥 다 깨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보통 전쟁이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있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계적으로 2015년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 모술, 시리아, 팔미라 등에서 유적을 파괴한 거죠. 뭐 어떤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숭례문 방화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폭파시키고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현대의 어떤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노사분규가 있죠. 그러니까 노동조합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경비도 또 필요합니다. 노사분규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의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각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아무튼 이 근로 조건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파업이나 직장 폐쇄 등을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거예요. 업무를 게을리하는 태업도 들어가고, 그다음 피켓 들고 피켓팅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경비원들에게 사전 교육이 필요하겠죠. 교육을 실시하고 규율을 확인 점검하죠. 또한 근로자들 직접적으로 자극하거나 충돌하여
분규가 과격하거나 학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 시위 과정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제거하고 시설 물내의 소방 방제 시설을 점검.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튼 제거하고요. 위험성 있는 거. 그리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이 갖고 있는 회사의 잠금 장치 및 열쇠를 회수하고요. 새로운 잠금 장치로 교체해야 되겠죠, 그죠? 평화적인 시위를 경우에 이를 보호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헌법상 보호되는 거예요. 시위라는 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상적인 순찰과 확인 점검은 계속적으로 행해줘야 되겠죠. 노사분규라는 비상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상적인 순찰 활동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노사분규 이런 문제 때문에 경비원들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불필요한 충돌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파업이랄지 이것도요. 노동조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적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원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이러한 근로삼권들이 제한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 공연장, 행사장이에요. 이제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 또 위험이 있을 수 있죠. 무료 음악 공연이랄지 또는 이제 음악 공연장에서 환풍구가 빠져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혼잡 경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또 행사 안전 경비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공연장이나 행사장 안전 관리예요. 보통 민간 경비에서는 시설 경비 안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공경비로 들어가게 되면 이걸 혼잡 경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군중들은 미조직 군중인데 이제 공연장에 온 군중들은요 서로 앞길을 잘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일단 가장 내가 늦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방탄소년단이다. 그러면 방탄소년단 못 볼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앞에 넘어지면 뒤에서 밀치겠죠. 그러면 이제 밟혀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중 응집한 상황에서 각종 위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인데 여기서 이제 군중 정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군중이 응집한 상태에서의 사고는 개인의 사고에 비해 도덕적 모순성이나 정서의 충동성 등 이상 군중심리, 이게 정상 군중심리가 아니에요. 이게 이상 군중심리입니다. 이게 정상 군중심리다 이런 말씀은 안 되고요. 이상 군중심리가 이제 작동됩니다. 먼저 가려는 심리, 일단 나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심리 이런 것들이 작동하겠죠. 자, 안전관리와 민간 위탁이 있습니다. 주최 측과의 이제 협력이 필요하겠죠. 공연장, 행사장 안전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행사 주최 측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결국 공경비 부담을 줄이게 된다. 그래서 경찰이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뭐 프로축구다, 프로야구다 이랬을 때 주최 측에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걸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그래요. 주최 측에서 경기장 내의 경비를 서게 되겠죠. 자, 사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행사 주최 측과 공연 등의 행사 전에 이동 경로랄지 참가 인원의 규모, 참가 인원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전 계획서가 필요한데 이건 당연히 주최 측에서 세워줘야 되겠죠. 자, 소방서와 경찰서의 도움이다. 상황에 따라 소방대와 경찰 지원이 필요한 탄력적으로 돼야 되죠.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경찰, 소방이 먼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 이럴 때는 더더욱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빨리 연락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지휘 계획 수립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비상 계획이라는 것은요, 비상 상황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전에 기관 차원에서 작성하는 계획이겠죠. 자, 비상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꼭 포함돼야 될 게 있어요. 비상 계획서에는 일단 이제 지휘부가 선정이 돼야 되겠죠. 커맨드 포스트라고 하는 지휘본부가 마련되고요. 그다음에 통신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외부 간에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대중이나 언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그다음 비상시 사용될 장비나 시설의 위치, 비상 업무 수행할 기관, 보고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비상 상황과 관련된 이제 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이 나옵니다.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재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회의 증가에 중점을 둬야 돼요. 뭐냐면 혹시 재난이 발생하다 할지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이나 언론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뭐 이 편의상 세월호를 보더라도
초창기에 구조가 다 안 됐는데 구조가 다 됐다라는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언론의 정확한 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초동 대처를 위해 명령 체계가 수립되어야 하겠죠. 경비 업무에 책임을 지는 자에게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명령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비상위원회 구성에 경비 감독관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겠죠. 이 감독관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에. 상황 대처에 대한 명령권은 조직의 최고의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상황 처리할 인원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경찰이다, 세월호 사건이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현장 책임이 있는 이 경비 정장이 있었거든요. 현장에 있는 이러한 지휘관이 책임을 지는 거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고 책임자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책임자가 가장 먼저 거기에서 지휘를 해야 된다. 자, 비상사태 발생한 경우에 민간 경비원의 역할이죠. 자주 나오죠. 자, 그러면 경비원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비상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죠. 장애인이나 연소자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 응급조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월호다. 그 안에 경비원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일단 빨리 이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들부터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경비를 서고 있는 시설에 화재가 났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장애인이나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경비원은 최우선적으로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됩니다. 일단 경비하는 게 임무니까 거기다 보호 조치를 먼저 해야 되죠. 경비원은 비상 인력의 이동을 통제하고 비상구 시설 내의 이동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죠? 여기 이동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다음요. 넘어가 보시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화재나 폭발물이 있는 물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두 제거해 줘야 돼요. 이제 그러면 경비 상황,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2차, 3차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폭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둬야 됩니다. 이게 일단 닫아두면 안 돼요. 폭발물이 있기 때문에 모두 열어둬야 된다. 외부 지원기관 있잖아요. 경찰서나 소방관 등과 지원을 받고 사태 해결에 집중을 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명령권은 현장에서 상황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비상사태의 현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죠. 이제 내부 절도 문제야. 산업 스파이 문제가 있죠. 경비원들이 있는데 이게 내부에 또 적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겠죠. 내부 절도란 내부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절도 등의 행위를 말한다. 자, 과거에는 절도나 횡령 등 행위가 주를 이뤘어. 최근에는 이제 내부 직원과 결탁해가지고 하는 산업 스파이가 주를 이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나를 대우를 안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악감정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산업 스파이들이 증가하고 있죠. 내부자의 소행으로 시설물의 구조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의 색출이나 방지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리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요. 이렇게. 왜냐면 돈이 크게 되는 것을 팔아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직원에 의한 물품 절도가 있어요. 직원에 의해서 물품 절도. 이제 비싼 걸 절도를 하겠죠. 그럼 현물을 직접 절취해 반출하는 행위로 내부 사정을 잘하는 직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특히 백화점이나 은행 있죠. 여기에. 백화점이나 은행에서 현금을 빼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겠고, 일단 비품을 훔치거나 사용 가능한 설비 등을 폐품 처리해서 이를 또 처분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이거 모르겠지 하고 이렇게 빼돌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면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어떠냐면 손님의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환전이 가능한 수표, 어음 등을 절취해 가지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또 있겠고요. 그다음 넘어가시면요. 이제 서류 조작에 의한 횡령이 있어요. 서류 조작에 의한 횡령. 일단 뭐 비품이나 현금을 훔치는 게 있지만 또 서류를 조작해요. 회계 부서랄지 또는 이제 구매 부서에서 장부 있죠. 장부를 고치거나 허위로 기재해 가지고 이거 모르겠지 하고 빼돌리는 거죠. 이제 부품 단가를 또 높게 잡아서 그 차액을 착복하는 거야.
이제 가공 직원을 이용해서 급료를 또 착복한달지 월급을 적게 주면서 그다음에 초과 근무 수단을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 수당을 착복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서류를 조작해 가지고 이렇게 착복을 해가는 거 빼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정밀 조사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니까. 이게 감찰 나오지 않으면 이게 범죄가 또 지속적으로 행해져.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빼돌린달지 이런 부분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회계가 안 좋은 경우가 생기죠. 기업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점점 대담해져요. 점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욕심이라는 게 점점 커지잖아요. 이제 안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빼돌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내부 절도를 방지하려면 일단 윤리 교육이 필요하고 애사심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좀 쉽지 않죠. 요즘에는요.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기가 어려운데 구성원들에게 윤리 교육과 충분한 복지 정책을 실시해서 애사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어떤 다른 회사보다도 더 처우를 잘해준다 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내부 절도나 서류 조작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부 절도나 이런 경우가 뭔가 이게 그 불만의 표시인 경우가 있어요. 뭐 월급 보수를 부당하게 자기가 생각할 때 부당하게 깎았거나 또는 승진에 또는 불공정함이 있다라고 느끼거나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사내 절도를 할 가능성이 또 높아지니까요. 그다음에 전문 경비원의 고용과 이게 이제 전문가를 구한다. 범죄 예방 분위기를 조성한다. 내부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 경비원을 고용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이제 경비 프로그램을 수시로 변경해서 안전성을 높이고 또한 채용 단계부터 신원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윤리 교육을 실시를 해서 범죄 예방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부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자, 넘어가시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서 관리가 나와요. 문서 관리. 자, 문서는 구성원이 모두 접근하는 것보다 필요한 구성원, 이게 필요성 원칙이라고 그래. 이렇게 비밀 문서를 보통 아까 이제 그 산업 스파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람한테 알려주면 이 산업 스파이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필요한 사람만 접근 가능하고 통제가 돼야 된다 이거죠. 중요한 문서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알려야 된다 이런 거죠. 주기적인 순찰과 정기적인 회계 감사인데 내부 절도는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기적인 순찰 그리고 어떤 CCTV를 확충하고 더불어서 회계 감사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실까요? 자, 사후 대책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부 절도들이 이제 이루어졌다. 네, 그랬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왜 있는지 분석하고, 왜냐하면 재발이 방지돼야 되니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 또한 범죄자가 다른 구성원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 스파이가 나와요. 산업 스파이. 오늘날에 뭐 가장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의 기업 기밀을 중국에 싼 값에 팔아넘기거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산업 스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경쟁하는 기업, 경쟁 기업의 영업 비밀, 그리고 제품과 관련된 설계도나 개발 정보 등을 불법으로 입수하거나 교란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산업 스파이 활동은 자신의 회계 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알기 어렵고 내부자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제 범죄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산업 스파이의 경우에는. 자, 특징을 보면 다른 단순한 절도에 비해 규모가 천문학적이 될 수 있어요. 피해 회사 도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적다, 그렇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산업 스파이는. 대기업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죠.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전형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로 내부 직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유출이 시도될 경우에 범죄를 방지하기 어렵고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되기 때문에 손해가 이제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러면
산업 스파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방지 대책이 나오는데요.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유출하는 막아야 되겠죠, 그죠? 피해를 가장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 대책이 필요합니다. 연구 인력에 대한 복지와 일단 처우가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좀 한가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복지와 처우에 불만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산업 스파이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애사심이라는 게 없고 이 기업에 대해서 야 빨리 떠나고 싶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결국 그런 산업 스파이 빌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와 처우 개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탐 대실이라고 하잖아요. 조그만 거 아끼려다가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기업의 기밀을 다루는 자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한 서약을 받아서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 청구하는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대안이겠고, 기밀을 접근할 수 있는 자를 최소화해야 돼. 그래가지고 한정하는 거. 비밀 구역의 출입자를 차동화시켜 가지고 아예 출입 금지시키는 산업 스파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기관과 협력을 또 필요로 하겠죠. 왜냐하면 이 기업 비밀이 이제 누출되게 되면 이거는 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이제 판매 시설 등의 경비입니다. 판매 시설 등의 경비. 자, 판매 시설 경비란 물품의 판매를 위한 대량의 물건이 진열,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의 물품 절도입니다. 뭐 휴대폰 매장일 수도 있겠고, 또는 금은방이랄지 이런 곳이죠. 또한 더불어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여기에서 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걸 판매 시설에서 훔쳐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경비 필요성을 보면 상품 절도랄지 소매치기 등으로 인해서 수익의 감소를 방지하고, 그래서 몰래 이제 가방 하나 더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트에서 또는 백화점에서. 또 판매 시설에서 그 범죄와 근방에서 교통사고나 교통체증을 초래할 우려도 많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비를 써야 되죠. 교통통제도 해야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위해 분석. 공공지역과 주차지역에 대한 분석. 왜냐하면 주차정비를 해야 되니까. 일반 고객 및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통제, 범죄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경비원은 건물 구조, 주변의 시간대, 교통 상황, 경찰의 평균 출동 시간 등을 고려한 위해 분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죠. 위해 분석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요. 자, 범죄의 유형이 나옵니다. 자, 범죄의 유형. 자, 진열된 상품을 판매자가 눈을 속이고 몰래 넣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절도가 대부분 많아요. 백화점에서 판매 시설에서 대부분 범죄가 이런 절도가 많죠. 화장품 매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몰래 넣는달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CCTV가 많다 보니까 잡히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런데 이제 유형들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상습자인 경우가 많아요. 도벽이나 생리적인 현상들, 어떠한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뭐 자기도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안 걸릴 줄 안다고 생각이겠죠.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절도형이라는 병적인 유형, 이걸 상습자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뭔가 치료가 요구된달지, 아니면 그 욕구에 대해서 이 어리석음을 어떤 깨우쳐주는 이러한 뭔가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전문가형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기술적으로 하는 거죠. 판매 상황이나 판매원의 동태 등을 주의 깊게 살펴요. 사전 답사도 하죠. 평범한 구매자로 가정해 가지고 고가로 다시 팔 수 있는 가치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절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가형이겠죠. 일단 판로를 다 개척해 놓고 이제 하는 경우고, 아마추어형이 있어요. 충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상품을 보고 물욕이 생겨서 절도를 하는 유형인데 거의 모든 상점에서 발생합니다. 피해액은 그리 크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릴러형이 있어.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행하는 유형인데 호기심, 그다음에 또래에 대한 과시욕, 야, 나 안 걸린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들이 보면 이렇게 상습자형, 전문가형, 아마추어형, 스릴러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이 판매 상품에 대한 절도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자, 방지 대책을 보면 일단 뭐 감시를 잘 해야 되겠죠. 경비와 관련해서. 자, 감시원을 두고 끊임없이 감시 활동을 합니다. 물론 CCTV도 두지만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일반인에게 느끼게 범죄 의로 감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시라는 건 뭐냐면 그냥 보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함으로써 예방적인 차원도 있는 거죠. 내가 감시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반 예방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품 전시인데요. 보기 좋게 상품을 전시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전시된 상품 후 도난 여부를 즉각 인지하게 되어 도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기 좋은 상품을 전시하는 경우에 이제 일반 소비자에게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죠. 전시된 상품 후 도난 여부를 즉각 볼 수 있죠. 이게 전시됐으니까 눈에 보이죠, 바로. 그다음에 거울이 있어요. 장식용 평면 거울은 동작 형태를 굴곡 없이 감시할 수 있어요. 평면 거울을 이용하여 감시하는 방법이죠. 이제 거울을 통해서 보이게 하는 거죠. 이렇게 거울을 통해 가지고 이 사각지대까지 볼 수 있게. 포장 및 영수증인데 구매 상품은 포장이나 영수 표시 등을 확실하게 해서 절도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장을 철저히 해준달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거죠. 아무튼 이제 절도를 막기 위해서. 자,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강도가 있어요. 절도와 강도 차이는 폭행 협박이죠. 자, 폭행 협박에 의해서 재물을 강취하는 것. 이걸 우리는 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거죠. 강제로 빼앗는 거죠. 주로 귀금속, 그 다음에 현금이 많겠죠. 이런 업소들에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랄지, 그 다음에 이제 귀금속점이랄지, 개점이나 폐점 시에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 시간대에 출입구 경비원을 통해서 경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경비원들은 이러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 이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매치기예요. 이제 상품 구매를 위해 출입하는 일반인의 현금.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이 다니는데 지갑 이런 걸 노리는 거죠. 자, 판매 시설의 직접적인 수익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판매 시설의 이미지가 훼손되겠죠. 그 매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수익이 감소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다음에 수표 도난이랄지 사기 방지인데 도난이나 위조된 수표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 수표를 승인할 때 수표 자체의 위조 여부 확인과 수표 회계에 적극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바쁜 시간대 부정급 수표를 이용하는 경향이 크겠죠. 일단 확인할 시간이 안 되니까 부정급 수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 이제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방어 수단을 확립을 해야 돼요. 방어 수단이 이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CCTV 감시와 순찰이겠죠. 재물 유혹으로 인한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고 또 문제로 우리가 정리하면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상점에서는 충동적 범죄가 많잖아요. 범죄 의도 감시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 물론 CCTV가 있어도 범죄를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CCTV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범죄 예방 그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죠. 자, 경비원은 순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하게 되면 경비원들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지금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CCTV는 경비원의 눈길이 가지 않는 곳까지 감시가 가능하죠. 다수 관찰 장소가 가능하고 또한 비공개된 장소에서 비밀 관찰이 가능하죠. 다수인에 대한 동시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수가 있는 곳을 CCTV로 해서 이렇게 감시가 가능하다는 거고. 자, 출입문의 구분입니다. 이게 출입문은 직원과 고용 출입문을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항상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야 된다. 이제 경비활동 효과적이겠죠. 이거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제 판매시설,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이제 설치된 경보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범죄 발생 시 경보가 발령하고 곧 경찰서나 경비업체에 바로 연락이 되도록. 경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범죄와 관련돼 있다. 업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경찰에 연락을 하도록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인데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 직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또한 이들도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죠. 범죄 발생 시에 초동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직원에 대한 행동 요령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판매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이렇게 CCTV를 설치한다.
출입문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경찰에 바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내용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경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방뿐만 아니라 또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빨리 해결하는 것도 또 필요하겠죠. 이걸 복합 기능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압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점 항상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